노화를 가지신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만성 질환이라는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그 질환 때문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일상생활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루를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 연필은 또 연필을 잡기에 적절한 형태로 보조기를 저렇게 만들고요. 본인 손에 맞게 내가 작업치료사로서 주간보호센터라는 걸 운영하면 난 이렇게 운영해 볼 생각이어서 약간 이런 걸 고려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일상생활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에도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떤 것에 참여를 할 마음이 생기는 건 목적이 있거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 되게 많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체육활동 같은 걸 해요. 난 안 해. 이러는 분들은 그래도 하세요. 안 해.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그럼 저쪽 가서 쉬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일을 하고 있는 영역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하지 않는 영역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지원이라는 것들을 고려할 때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지원이 더 좋은 지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도움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연습들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다 너무 좋은 마음이세요. 너무 많이 돌봐드리고 너무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안 참으시고 도와주세요. 사실 진짜 자립이라는 건 그 사람이 그 사람스럽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나다운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이 우리가 제일 낮은 부분인지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작업치료사고요. 특히 장기요양 쪽에서는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작업치료사로 병원에서만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초반에 종합병원에 있을 때는 좀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지만 나중에는 재활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는 척수를 다쳐서 하반신마비나 사신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야 되는 분들. 근데 보통 그런 사고는 좀 더 젊은 층한테 많이 일어나니까 어르신들보다는 조금 젊은 분들과 같이 재활 치료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계기가 돼서 2018년도부터 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협회 업무들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병원으로 취업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보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작업치료사로서는 제일 내 경력을 가지고 잘해볼 수 있는 게 주간보호센터 쪽에서 활동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어린이집 원장이거든요. 호시탐탐 자기 주변에 어느 원장님도 주간보호센터 이번에 차리셨대 막 이러면서 언니와 내가 힘을 합쳐서 같이 해보자. 그래서 맨날 저한테 뭘 알아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할까 준비해서 제 처음 강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일상생활과 활동 참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딱 드리고 이제 저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연락이 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강의 주제를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떤 내용을 다룰지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드린 답변이 내가 작업치료사로서 주간보호센터라는 걸 운영하면 난 이렇게 운영해 볼 생각이어서 약간 이런 걸 고려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일상생활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에도 사실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야 되거든요. 몸만 와 있고 마음이나 정신이 다른 데 가 계신 거 어차피 그 프로그램의 효과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활동에 잘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 어르신들의 병을 우리가 고쳐줄 수 없는 거라 그러면 그 행복이라는 개념이 만족스럽고 지금 이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라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제목을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용어가 다르구나 라는 걸 한 가지 첫 번째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많은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개의 제목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구나를 알게 되시면 제가 오늘 하는 강의가 충실하게 잘 전달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작업치료 이러면 작업치료사가 뭐예요?로부터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작업치료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을 갖고 재활치료를 하는 특히 의료기사 자격증을 갖고 재활치료를 하는 분야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두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영역은 면허를 따서 일을 하기 때문에 법으로
각각 뭘 해야 된다를 아예 하는 내용을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작업치료, 물리치료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어차피 이분들과 같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물리치료는 법의 제일 첫 앞쪽에 신체 교정을 해가면서 재활치료를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작업치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기능 장애가 있는 걸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를 정의해 놓고 세부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물리치료는 일단은 신체 교정을 한다는 건 교정을 해야 될 만큼 제대로 되지 않은 정렬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발목 같은 거 딱 삐고 나면 여러분들 일단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가 기본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사지 같은 거, 도수치료도 정말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신체 교정 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 교정이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활치료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내가 재활치료가 잘 됐나, 아니면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해야 되나를 정하기 위해서 관절은 다 제자리로 움직이나, 그다음에 근력은 다 정상적으로 갖고 있나를 평가해서 물리치료사분들은 물리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작업치료는 보면 조금 다릅니다. 운동이라는 단어 대신 활동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제가 저기요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운동일까요? 팔을 움직였다라는 부분에서는 큰 의미는 운동이긴 하지만, 제가 저기요 이랬을 때 뭔가 목적이 있는데 그게 적어도 근력을 높이겠다, 아니면 내가 스트레칭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선생님한테 뭐 부탁할 게 있어서 저기요 이랬는데 이분이 안 보시면 제가 그 저기요를 다시 한 번 더 하겠죠. 근데 제가 저기요 그러지만 한번 딱 보시면 제가 원하는 목적을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활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목적을 갖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 활동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 때문에 그걸 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면 우리는 활동이 성공적이다, 활동에 잘 참여했다. 근데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활동에 참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치료사들이 다루는 활동은 기본적으로 먹는 거, 건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킴과 관련된 활동들을 확인하고 그걸 훈련시킵니다. 아니면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인지와 관련된 활동들을 다루고요. 일상생활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루를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의 묶음에 대한 치료도 합니다. 운전, 직업훈련.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사들처럼 관절 운동이나 근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활동이 뭐가 안 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활동을 분석하는 평가를 통해서 작업치료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또 차이는, 물리치료는 걷지 못하면 걷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밥을 내가 손을 이렇게 들어서 밥을 못 먹는다고 하루 훈련이 끝날 때까지 밥을 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조기구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는 손에 관련된 보조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적절한 보조기를 갖고 그 해야 되는 활동을 보조기에 의존해서 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는 게 작업치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료기관에서는 특히 정형외과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들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로 나올수록 작업치료사들이 사는 곳에서 사는 방식대로 계속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치료사들이 많이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떤 거 하냐면 물리치료사들처럼 매트 누워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시킵니다. 일단은 운동 능력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손으로 물건을 만지기 위해서 세수하고 뭔가 글씨 쓰고 밥 먹기를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계속 음식을 퍼서 이렇게 나르는 걸 하면 너무 실패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활동들을 짜서 저희가 치료적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보면 뭐 하는 거지? 물리치료사들은 이렇게 막 몸으로 열심히 뭘 해주고 있는데 작업치료사들은 왜 뭘 시켜? 이런 느낌이 들게 다양한 여러 가지 아이들 하는 장난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을 시킵니다. 근데 그게 쌓여서 나중에 밥 먹는 것 같은 어떤 동작에 필요한 모든 동작들이 다 부분 연습이 돼서 나중에 통합이 되게 하는 것들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내가 수저를 잡을 수 없다 그러면 손을 끼울 수 있는 밴드 같은 걸 만들어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어깨를 충분히 못 쓰면 이걸 끼워놔도 사실은 수저가 내 입에 닿지 않거든요. 치료사들이 막 수저를 그때부터 휘고 비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관절 가동 범위에 수저를 끼우기만 해도 먹을 수 있게.
수저는 사실 이렇게 끼워드려도 식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연필은 이렇게 끼워버리면 이렇게 글씨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글씨는 쓰는데 작은 글씨, 진짜 글씨는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연필은 또 연필을 작게 적절한 형태로 보조기를 저렇게 만들고요. 본인 손에 맞게. 그러고 나서 그걸로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앉아서 여러분들은 세수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서 계시던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세수를 하면 다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해야 된다. 특히 집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휠체어가 모두 들어갈 수 있게 집의 구조를 바꿔야 될 뿐만 아니라 앉아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양치질하고는 그걸 하고 나서는 옷 한 번을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전에 생활하셨던 방식대로 생활할 수 있게 저희는 계속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세수하시다가 휘청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물리치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균형 훈련을 시켜야겠다. 다리의 근력을 강화시키고 균형을 시켜서 이 사람이 세수를 잘할 수 있게 해야겠다. 세수를 할 때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팔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균형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위해서 팔을 뻗어야 되기 때문에 팔을 뻗으면 무게가 굉장히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래서 균형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더 균형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세수는 눈을 감고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균형을 잡으면 서서 눈을 뜨고 균형을 잡는 것도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이분을 보고 내가 다른 환자들보다 열심히 더 균형 훈련을 시켜서 세수를 잘하게 하겠어 라고 결정을 한다고 하면 작업치료사는 지금은 얘기한 것처럼 손을 올려서 균형이 흔들리고 또 눈을 감아서 균형이 흔들리니까 이 사람은 서서는 손 씻기만 지금은 시켜야겠다. 팔을 많이 올리지 않게. 그걸 점점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점점 손을 씻기에는 균형을 잘 잡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조금 더 도전적으로 이제 얼굴 세수도 해봐야겠다. 그런데 비누칠까지 하면 전체 씻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얼굴에 비누칠은 안 하는 세수만 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생각보다 그것도 점점 익숙해져서 잘하시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비누칠해서 정말 세수하는 것들 그리고 수건거리까지 가서 내가 수건을 가져오는 것들까지 포함한 일상생활을 해야겠다. 작업치료사들은 활동을 계속 쪼개서 그 사람 능력에 맞는 활동 수준 근데 약간 도전적인 수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수준의 활동을 반복시켜서 재활을 하는 팀이고요. 물리치료사들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확 키워주는 역할들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설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 다 해보셨죠? 설거지는 뭐가 제일 하기 어려울까요? 설거지를 해야 되는 종류들 중에 설거지하기 어려운 거. 네, 접시. 잡을 데가 없어요. 컵이 일단 제일 쉽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접시. 그 다음에 냄비는 그래도 양손잡이가 있으면 괜찮아서 내가 한 손을 쓰고 한 손은 잘 못 쓰면 괜찮은데 프라이팬 같은 경우 굉장히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지거든요. 아니면 젓가락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대부분 컵에서 시작합니다. 컵, 공기에서 시작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접시, 젓가락, 점점 무거운 물건들을 이 사람의 서서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상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늘리는 거죠. 근데 그걸 도와주시는 물리치료 선생님들은 좋아, 내가 무거운 걸 한 손으로 번쩍 들 수 있게 근력을 높여주겠어 라는 치료를 병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하는 병원이나 어떤 기관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요. 병원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내가 주부가 되면 장을 보는 일들이 생기면 장을 볼 때 가서 무슨 물건이 있는지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물건을 꺼내는 거 계산대에 올려놓고 마트 계산대 생각해보세요. 휠체어 타고 내가 거길 지나가면서 다 계산된 물건을 다시 내가 담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를 계속 연습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정 안 되는 것들 남한테 부탁하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해야 될 것들과 꼭 내가 눈으로 확인해서 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마트에서 뭔가를 주문해서 쓰긴 하지만 그래도 야채 계열들은 내가 눈으로 보거든요. 왔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재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시켜 드립니다. 나는 그런 건 아닌데 예전에 탁구를 너무 좋아했었어. 근데 저희가 예전에 했던 그러니까 예전에 다녔던 병원 바로 앞에 탁구장이 있었고 그 탁구장이 토요일날 오전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원한다면 하루를 빌려주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근처 다니는 고등학교를 자원봉사 학생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토요일날 오전은
탁구 치고 싶은 사람은 다 탁구장 가서 한 3시간 탁구를 치고 오도록 했어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병원 안에서 재활치료를 하는 것보다 저기서 3시간 땀 흘리고 오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았었고요. 저기서 하다 보니 내가 오늘 졌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진 게 이쪽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 능력이 안 돼서요. 그러면은 저 3시간 탁구 친 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재활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목적들이 생기시니까. 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보통 간호사분들이 보호자 교육을 할 때 뭘 하냐면 환자한테 이걸 해주세요를 교육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환자가 못하는 걸 아까 왜 손에 있는 보조기처럼 보호자가 대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보호자분들이 자기 몸을 관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작업치료사들이나 물리치료사들한테는 보호자들도 우리 환자의 한 세트이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환자가 기능이 더 낮아지니까. 그래서 본인 몸을 스트레칭하거나 본인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거나 본인이 안전하게 환자를 트랜스퍼 시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들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업무 범위에 기반해서 작업치료사들이 작업치료를 한다라는 건 병원에서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안에 재활이라는 거 안에 사실은 2가지 모델이 들어있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치료를 할 건지 결정을 할 때 첫 번째는 의학 모델입니다. 의학 모델은 지금 이 상황이 된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을 없애버리면 이 상황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열이 나게 되는 원인을 찾아서 열을 낮추는 게 목적이 되죠. 다른 말로는 비정상인 상태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안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진 사람은 정상 범위를 벗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시 정상 범위로 끌어들여오는 훈련들이 필요해. 라는 치료들을 하는 것 하나. 가장 고정적으로 저희가 재활치료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기능 회복을 한다, 치료를 한다라는 개념 안에는 정상 수치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다. 관절 가동 범위도 그렇고 근력도 그렇고 균형 능력들도 그렇고 보행 속도도 그렇고 인지 능력도 그렇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모두 다 고칠 수 없어서 장애를 가졌다라고 저희가 진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의학 모델로는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생태학의 기초에서 사람이 무엇을 한다라는 건 그 사람의 능력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똑같은 능력에서도 어떤 상황에 처하냐에 따라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아까 활동의 목적을 달성해내는 걸 하잖아요. 그 활동이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도 봐야 되지만 그 개인의 능력에 맞물려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도 봐야 된다. 그리고 능력을 더 키울 수 없으면 환경을 낮추는 아니면 환경을 조절하는 형태로 해서 살아서 반드시 평소에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생활 모델이라고 합니다. 느낌으로 조금 오시나요? 물리치료사들은 일단은 의학 모델을 훨씬 더 충실하게 전문성들을 발휘하고 계시고요. 작업치료사들은 그거보다는 생활 모델에 조금 더 기반해서 일상생활이라는 걸 훈련하고 있습니다. 노화를 가지신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만성 질환이라는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그 질환 때문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의학 모델에서는 그걸 없애면 되거든요. 젊게 해드리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의 수행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신다면 우리 센터에 오신 어르신들이 점점 잘 못 걸으시다가 막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것 때문에 근력이 좋아져서 잘 걸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계단도 막 이렇게 오르실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기대를 하시고 센터를 운영하시고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다면 그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의학 모델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근데 난 그런 거보다 안전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못 걷는 것 때문에 하루는 왔다가 하루는 안 왔다가 이러지 않고 매일매일 오셨으면 좋겠어. 잘 못 걸어도 앉아서라도 여기서 하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생활 모델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생활 모델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시간이라는 걸 다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24시간이라는 걸. 근데 그 시간을 무슨 활동으로 채울지는 다 자기 마음이거든요. 아마 센터에서 제일 어려우신 게 뭘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런 분들이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또 그 마음으로 안 한다는 걸 저희가 강제로 뭐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생활 모델에 기반되는 어떤 생각들입니다.
하루 단위로 사람들의 생활이 다 다릅니다. 여기 있는 지금 세 분 계시는데 세 분한테 하루 동안 뭐 했는지 일과표를 쭉 써주세요. 그러면 세 분이 달라서 우리가 보면서 전체를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 이게 저 남자분 거고 적어도 여자 생활편지 남자 생활편지 정도는 저희가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일 뭐 있는지를 좀 써보세요 라고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겠다 아닌 사람이겠다를 구분할 수 있을 거거든요. 1년 단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애주기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직업을 오래 갖고 있으면 선생님은 되게 선생님스러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일상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대로 자기의 모든 습관들이나 행동 양식들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군인스럽고 교사는 교사스럽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면 대부분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 오시지 않는 어르신들 하루 일과를 쭉 조사하면 어떤 걸 하시는 게 제일 많을까요? 하루 중에 뭘 제일 오래 하면서 지내실까요? 네? 맞아요. 정말 엄청 많습니다. 근데 테레비 뭐 하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잘 모른다고 그러십니다. 그냥 테레비를 계속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테레비를 우리가 본다라는 내용하고 우리는 드라마 끝나면 다음 주에 이게 이렇게 되는지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했는지 모르십니다. 뉴스도 하루 종일 보시는데 무슨 뉴스 했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냥 보고 계시는 시간. 그렇다고 그게 그러면 휴식 시간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TV 보시는 거 주무시는 시간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부르는 사람도 없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드시는 시간, 주무시는 시간이 다 헐렁헐렁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주간보호센터에 모시고 와서 자꾸 이렇게 살라 그래요. 지금 사는 생활하는 거 사이사이에 이런 것도 띄워놓고 요만한 상자만 얹었으면 조금 더 높은 상자도 얻어놓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생활 패턴에 수정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를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시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얘를 쟤로 바꿔낼까? 근데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어떤 생활 패턴이라는 건 원래 변화를 가져올 생각이 아니어서 단순화해서 고정해놓은 성격을 갖거든요. 그 내재적 성향 자체가 변하지 않을 생각으로 패턴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규칙이나 명령으로 옆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 패턴이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저 패턴이 강제로 깨지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교도소랑 군대. 그 사람들이 이 두 군데 다 너무 싫어합니다. 내 맘대로 못 살아서. 시간도 내 맘대로 못 살고 공간도 내 맘대로 사용 못하고 물건도 내 맘대로 사용 못해서.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 센터에서 아침에 반드시 아침 체조 하셔야 되고요. 10시부터 11시까지 이거 중에 하나 반드시 골라서 하셔야 되고 점심시간은 반드시 12시부터 1시까지 해야 되고 밥 먹자마자 반드시 양치질 하셔야 되고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좋은 돌봄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교도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긴 해요. 그렇게 살아야 건강해요. 사회에서 막 맨날 술 먹고 엉망진창으로 살던 애들이 군대만 갔다 오면 건강해져서 나와요. 그 군대 제대한 분들이 한 5년 후에도 계속 건강하신가요? 아니요. 다시 군대 가기 전으로 돌아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활하시고 이렇게 건강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살게 참여를 유도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제 생각엔 이미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참여도를 높이는 고민들이 필요하실 때입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물에 빠진지 모르고 본인들이 막 놀고 계셨어요. 그래서 둥둥 떠내려가다가 조그만 바위섬 같은데 딱 걸렸는데 거기가 조개가 있게 되게 많은 바위섬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손으로 막 잡아서 거기 기어 올라가서 발에도 약간 흉터가 있고 손에도 약간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래사장 같은데 조개 약간 있어도 그냥 너무 좋아 막 이러고 바다로 뛰어들어가는데 그것도 잘 안 합니다. 그 조개라는 느낌 자체가 그냥 밟으면 그런 예전의 그 느낌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싫고 그래서 굳이 나는 바다를 잘 안 가니까 홍수가 나서 전 세계가 다 물에 잠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물에 빠져서 수영을 해야 될 상황을 안 만들면 돼. 그래서 저는
물에 잘 안 갑니다. 바닷가도 구경만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 제가 아까 왜 제 제목이 바뀐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제가 한 2주 해외에 회의가 있어서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게 버뮤다였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시간 되시면 그리고 여유가 되시고 나 어디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쉬고 싶으면 꼭 가세요. 아바타가 그대로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그냥 이렇게 동네를 걸어 다녀도 있는 곳이 버뮤다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저런 해변가가 있어요. 호텔의 사유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수영, 외국분들 막 수영하시고 저기서 막 서핑하시고 난리들이 나신 거예요. 나보고 뭐 하랬는데 저는 이렇게 밖에서 아니라고 싫다고. 근데 여기 백사장 보이세요? 저기는 조개가 하나도 없이 정말 모래만 있는 백사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래를 밟아볼까? 그래서 맨발로 밟아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보들보들하고 따뜻하고 약간 이런 까실까실한 느낌이 내가 생각했던 내가 예전에 다쳐서 생각했던 모래사장하고 너무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알짱알짱하니까 어떤 분이 나도 수영 못해. 너 근데 카약 타봐. 카약 진짜 재밌어. 옷을 벗지 않는 걸로 봐서는 물에 빠지지 않는 거라는 확신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세가 되게 많으신데 혼자 정말 이렇게 다리 걷고서 둥둥 떠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래도 좀 무서워서 수영할 줄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수영할 줄 아는 애를 앞에 태워놓고 했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물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느낌. 그래서 와 물이 싫어서 물과 관련된 아무 여가 활동도 안 했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제가 인천 살거든요. 근데 송도에는 카약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 다녀볼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에 참여를 할 마음이 생기는 건 목적이 있거나 의미가 있어야 돼. 내가 나만 전 싫어요 이러고 어쨌든 그러니까 한 80개국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 유독 싫어요 그리고 저만 이렇게 앉아있고 외국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 왜 저래 이러기는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닷가라도 이렇게 가볼까라고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이분의 능력과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내 능력을 비교해 볼 때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를 시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센터 안에서 그런 경우 되게 많으세요.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체육활동 같은 걸 해요. 난 안 해. 이러는 분들은 그래도 하세요. 안 해.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그럼 저쪽 가서 쉬세요를 하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분이 적어도 내가 이 그룹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나만 안 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조금 인식하실 수 있게 그럼 어린이는 여기서 보고 계세요. 더 좋은 방법은 누가 제일 안 따라하는지 나중에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보다가 이렇게 조시거든요. 근데 사람 하나 골라주세요 이러면 진짜 열심히 하세요. 점수를 매겨보세요. 제일 잘한 사람 하나 골라주시면 제가 그분한테 상 드리려고요. 아니면 같이 계시는 분들의 점수를 매기는 게 좀 어려우면 앞에서 하시는 그 선생님 몇 점 정도 되나 사람들 분위기 보시고 그 선생님 점수를 매겨주세요. 그럼 갑자기 내가 몸으로 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지만 정신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이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실제로 몸으로 훈련할 수 없을 때 상상하는 걸로 훈련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누군가가 뭘 하고 있는 걸 보면 내 뇌는 그 사람이 그걸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영역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집중해서 내가 잘 보고 있다는 건 내 뇌가 같이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 몸이 눈에 보이게 안 움직인다 뿐이지 그 모든 부분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건 거기서 시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못하는 사람 하나 골라보세요가 좋은 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분보다는 잘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대부분 내가 낫지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실래요? 알지 오늘은 안 해요. 그래도 몇 번 그렇게 하시다 보면 쓱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거봐 내가 더 잘하지? 이런 얘기 하세요. 그래서 참여라는 건 어떤 맥락 안에서 할 의도들이 생기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그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계속 관찰하는 거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걸 잘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아니면 실제로 참여를 했을 때 나 생각보다 꽤 잘하네? 라는 유능감들을 경험시켜야 그 다음부터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생활을 우리가 계속 바꾸고 센터 안에서의 생활 안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참여를 부여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어떤 의미를 그분들한테 좀 담을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어느 분이 더 자립도가 높으신 것 같으세요? 왼쪽과 오른쪽. 저희가 생각하는 머릿속의 자립도는 혼자 뭘 더 잘하면 자립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의학 모델에서입니다. 그래서 의학 모델에서는 저렇게 뭘 못하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내가 휠체어를 밀기가 되게 어려워도 팔을 사용할 수 있으면 전동 휠체어를 지원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장 다니다가 결국은 어깨가 너무 나빠져서 휠체어를 못 밀게 돼야 전동 휠체어를 사죠. 저 그거 너무 답답해요.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들 여러분들 현장에서 진짜 많이 하시고, 이건 지원해줘야 뭔가 일이 돌아가는데 꼭 문제가 생길 때가 이제 안 해주세요. 근데 사지마비고 내가 아무 데도 안 나가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전동 휠체어 하나씩 막 나눠줘요. 지원이라는 것들을 고려할 때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지원이 더 좋은 지원이다. 도움의 양이 적어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조금 바꾸셔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활 모델이라는 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으시죠. 내가 양손에 물건을 쥐고 있는데 뭐 하나 더 들어야 되면 저것만 여기다 갖다 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와, 난 자립도가 너무 떨어졌어 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시켰어 라고 생각을 하지. 사실 진짜 자립이라는 건 그 사람이 그 사람스럽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나다운 거야. 나는 이 기준으로 살고 있어 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 그걸 저희가 인격적 자립이라고 하는데, 그 자립을 지지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도 자립이 필요하고 정신적으로도 자립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요인들 중에 어떤 한두 가지가 약해졌다고 인격적 자립이 아니라고 결정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은 한 3일 전에 허리를 굉장히 심하게 삐끗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건 괜찮은데 저희는 좌식 생활하는 집이거든요. 근데 바닥에 앉기도 너무 힘들고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 일단 땅바닥에 앉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말로 다 시키거든요, 남편한테. 이거 갖다 줘, 저거 저 갖다 줘. 아침에는 물을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물을 너무 찬물을 갖다 주는 거여서 조금만 따뜻하게 해갖고 와봐. 남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확 뜨거운 물을 갖다 줘서 먹고서는 짜증도 확 나서 찬물을 타와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해주는 대로 하지 이래라 저래라 자꾸 시킨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내가 해달라는 대로 나한테 해줬으면 끝날 일을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주니까 이 난리가 나잖아. 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겠다. 도움을 주시는 분이 내가 주고 싶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자꾸 날 시키네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진짜 좋은 자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재활병원에 있을 때 휠체어 타신 분들에 대한 재활치료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자립훈련 중에 하나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도움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연습들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자존심 상하다고 도움을 안 받으면 그걸 못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위험한 상태까지 뭔가를 도전적으로 하면 그걸로 다치는 일들이 조금 많이 생기셨거든요. 도움을 내가 원할 때 받게 하는 것들이 되게 좋은 자립훈련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다 너무 좋은 마음이세요. 너무 많이 돌봐드리고 너무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안 참으시고 도와주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디 화장실 가신다 그러면은 일단 화장실이 어느 방향인지 이분이 결정할 시간도 안 주세요. 저희가 모시고 가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한 번도 안 물어보실 거예요. 나갈 때도 엘리베이터 몇 층 갈 건지 누르세요. 안 해? 저희가 그냥 다 해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몸은 이렇게 실려 다니는데 본인이 자기 결정을 하루 생활 중에 할 수 있는 양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상태 그대로 이분이 하루 8시간, 9시간을 그걸 훈련해서 집에 가시는 거예요. 집에서 왜 가족들과 싸우냐면 특히 병원 같은데 센터 같은 데서 알아서 다 해주시거든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그 알아서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싸움들이 일어나요. 좀 해, 나도 힘들어 엄마. 야, 요양보호사들은 남인데도 해주더라고. 이러면서 기본적인 싸움들이 일어나. 여러분들이 도움의 타이밍을 조금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최대한의 인격적 자립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조금 생각하셔야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건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 결정을 하고 그 자기 결정이 사실은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결정하거나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들을 존중하는 거죠. 왜 하면 안 되는 일을 해볼까요? 안 해봐서 결과를 몰라요. 근데 매번 못하게 해서 아직도 결과를 몰라서 매번 그게 너무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한 번쯤은 해보고 해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모델을 갖고 작업 치료를 한다 그러면 작업 치료는 일단 하루에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쫙 해야 되는 활동들을 적어요. 쫙 다 적어 놓고 나서 이렇게 나눕니다. 왼쪽에 있는 게 능력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니 중간은 완전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은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 상태에서 그걸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왼쪽이 능력이라고 그러면 오른쪽이 지금 현재의 생활상이에요. 생활 상태. 자,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 상태 어떨까요? 정말 바람직한 상태. 그리고 이 상태는 계속 유지해야 될 상태인 거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 제일 답답하신 분들이시죠. 이분은 저희가 진지하게 왜 그럴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모든 사람, 안 하는 사람 5명 앉혀놔도 그 이유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잘 판단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들을 막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사람들한테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그거를 계속 시도해 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제일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하지 않는 분들은 적절한 개입, 그게 의도를 만들어내거나 의미를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고 단계를 낮춰서 시도해 보는 걸 수도 있고요.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내가 생각보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좀 되네? 라는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들이 제일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영역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하지 않는 영역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할 수 없는데 하고 계시는 분들. 진짜 위험하고 그래서 아무리 말려도 말 잘 안 들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할 수 없어서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당연한 상태. 그래서 이렇게 하루 일과들을 쭉 그 개인에 따라서 능력과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메뉴판을 만든 다음에 치료사들은 능력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있는 쪽으로 끌어올리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건 할 수 있다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의학적 모델을 동원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고요.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 상태로 조금 당겨볼 수 있도록 작업치료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고 있다로 땡겨오거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태로 하는 상태로 갈 수 있게 작업치료사들이 사실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상태에서도 가능한 저분들이 안전한 수행을 해서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같은 상태로 어떻게 하면 끌어올라갈 수 있을까를 훈련을 하는 것들. 그래서 이 빨간 표들에서 작업치료사들, 물리치료사들이 계속 조금 활동을 하고 있고 머리 안에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고 할 수 없는 건 뭐다. 할 수 없는 걸 고치겠다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라는 생각들도 저희는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게 작업치료사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장기요양법에 이렇게 돌봄을 해라 라고 정의를 다 내려놓은 걸 다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린 거예요. 노인장기요양법 안에는 장기요양에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의사,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도록 해라. 다 도와주지 마라. 도와줘도 될 일이 아니다. 정신적인 상태, 신체적인 상태들도 고려하고 환경도 생활 고려를 했을 때 본인이나 가족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다. 더 잘하고 싶은 활동들, 반드시 유지돼야 되는 것들, 그것들을 잘 선택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 그리고 때로는 본인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분들의 심리적인 상태나 신체적인 상태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서비스, 의료적인 서비스라는 게 아까 말한 의료적 모델이 정상 수치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수치가 너무 멀어지면 저희가 점점 비정상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정상 수치가 너무 멀어질 수 있게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재활과 같은 팀들을 운영해서라도 의료 서비스에 연계들을 해달라라는 것들이 지금 농민장기요양법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다 2018년도에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저희는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못하는 사람은 도와줘라는 개념들이었다가 점차적으로 저희가 소위 선진국이 되어가고, 그다음에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중증장애를 가진 상태로 살아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예전에는 살아 계셔도 10년을 못 사시던 분들이 기대연이 점점 길어지면서 오래 살면서 이 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할 것인가, 그 건강이라는 게 고칠 수 없다라고 하면 최대한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만족스럽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관리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제 동생이 이걸 보고 자꾸 언니 이 길이 살 길인 것 같아. 나는 이미 하락의 길로 접어들었어 라고 얘기하고 매년 이 수치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23년도잖았던 것 같아요. 23년도에 22년도까지 봤더니 저렇더라. 그럼 저는 맨날 말하거든요. 야 근데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시작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경력 3년, 5년, 10년 되는 센터들이 많은데 어떻게 살아남게? 그때 저한테 언니 이런 기사가 있어. 그러고 하나 갖고 왔어요. 주간보호센터 선택하는 기준 이런 게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거에 보호자들 사이에 쫙 돌아요. 근데 딱 가봐서 어르신들 표정이 밝은지 봐라. 그리고 직원들이 조금 친절한지, 그리고 직원들이 되게 활기차 있는지 아니면 푹 지쳐 있는지를 봐라. 세 번째가 식사가 잘 나오는지 봐라. 네 번째가 운동이랑 신체 활동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하는지 봐라. 특히 운동 프로그램 하고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된다. 인지 프로그램은 방치,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만 그냥 하라고 방치해놓고 안 하는데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데가 되게 열심히 하는 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니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노하우를 1, 2, 3번을 책임질 테니까 4번을 언니가 책임져. 그래서 신체 활동 말고도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프로그램들을 완전 잘해보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 계속 뉴스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 그거거든요. 와, 나 프로그램 완전 잘할 수 있어. 특히 특화돼서 저 높은 데가 인지 활동이면 저는 작업치료사니까 인지는 진짜 잘하잖아요. 저걸 또 확 또 올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리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물을 키울 때 좋은 영양분을 많이 준다고 걔가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영양분 중에 제일 낮은, 제일 양이 적은 것을 기준으로 걔가 자란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저 제일 낮은 애를 계속 높이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이 아무리 높여도 식물이 더 잘 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성공한다라는 얘기도 그렇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 난 체력을 키워야 돼서 운동을 엄청 많이 한다고 내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고민하시죠. 다른 센터랑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더 잘해볼까? 아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뭘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 물이 가장 낮은 곳에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이 우리가 제일 낮은 부분인지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낮은 부분이 생각보다 프로그램 같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왔을 때 어울리는 부분, 우리가 되게 열심히 뭘 도와주고 우리가 뭘 다 해주는 것들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보다 나는 거기 가서 뭘 잘하는 게 없어, 그냥 해주는 대로 받다가 와 라는 느낌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본인들이 뭔가를 결정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리면 좋겠습니다.